한 번만 여기서 같이 녹화할 거야? 응. 그래 그럼 해보자. 미리 PP 산 건데? 뭐 아니 나봐 뭐 괜찮은데? 소리를 좀 잘라야지. 아가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식장입니다. 지금 앞에 잠깐 인트로 나간 것처럼 우리 이 실장님의 아드님께서 간곡하게 출연을 요청하셔가지고 옆에 방청객으로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잡음이 들어가도 좀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근데 지난번에 주식에 관해서 주식이란 무엇인가 1편을 찍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돈이나 따는 방법이나 알려주지 뭐 주식 역사부터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아 근데 농담이고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개념이 없었으니까 빵부터 시작이니까. 맞아요. 저는 어쨌든 뭐 이 실장님만 믿고 네. 올 겨울 지나서 3월 달에는 기변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만. 그렇죠. 네.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기변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뭐 글쎄요 이 방송을 저희가 계속 찍으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여러분에게 뭐 물론 뭐 현실적인 가장 좋은 저의 선물은 뭐 끊임없이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저한테만 알려주셔도 돼요. 귀뜸으로. 귀뜸으로만. 네. 방송에서는 이제 비밀로 하고. 오늘은 뭐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에게 제가 좀 더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그 여러분만의 경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관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양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는 좀 알아요. 그래요? 전혀 아니라 개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지난번에 영상 녹화를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한국 경제는 또 미국 경제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경제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뭐냐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예, 그거를 제가 몸으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 최대 피해자. 최대 피해자.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떤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복기를 하셔야지 또 그거를 또 이제 그 뭐랄까 거기서 배우는 게 조금 뭐 레슨 런드라고 표현하죠.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시는 또 의사결정하실 때 실수를 안 하시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듣자 하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 어려울 때마다 네네네. 뭐 예전 같으면 그 2007년도에 그 사건 있을 때는 한국 뉴스에서 맨날 나오던 게 IMF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IMF는 네네네. 그때는 98년도인가요? 그쵸. 뭐 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는 지금 영화도 나왔는데 거의 뭐 국가 부도 상황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사실 크게 체감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2007년도 때가 진짜 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막 2,000원까지 올라가요. 맞아요. 저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근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면 저는 당연히 유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그렇죠. 체감하시는 돈을 받는 갑자기 게 두 배가 그렇죠. 지금 돈이 필요한 거죠. 생활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지. 한국 경제는 한국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뭐 환율이랑 무슨 상관인지 뭐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환율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이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시장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금리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네, 금리. 이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자율 뭐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금리가 결국은 모든 경제 활동의 의사 결정을 이제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팩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저희 이제 그 유저덕이
얘기했었던 그 환율도 사실은 그 금리에 다 연동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서 왜 2007년 8년도에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미국발 이제 우리가 금융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한테 힘이 되냐? 모기지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가 사실은 이제 그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추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모기지론이 뭐예요? 모기지라는 게 이제 집을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데 한국도 이제 그 모기지론이 있죠. 근데 대출이죠. 대출인데 그쵸 이 대출을 이제 쭉 길게 늘여놓고 이제 갚아가는 거예요. 모기지론은 집을 장기간 빌려서 갚는 대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상품이죠.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뭐 은행들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결국은 서프라임이 뭐였냐면은 프라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모기지를 이제 상품을 파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신용이 떨어져도 빌려주기 시작했던 게 문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금리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어떤 상품을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 구성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은행 뭐 아니면은 뭐 증권사 가시면은 뭐 이거 뭐 수익률이 얼마짜리인데 이율이 얼마짜리인데 이거 드시라고 막 이런 상품도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연 3.5% 드립니다. 연 4% 드립니다라는 그게 이제 결국은 수익 돌려드리는 수익률에 대한 얘기인데 그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A한테도 예를 들면 A 은행한테도 빌릴 수 있고 B 금융기관한테도 빌릴 수 있고 뭐 C 금융기관한테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릴 수 있는 그 루트가 많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자가 그쵸 낮아지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다시 조금만 돌아가서 유동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뭐 유동화라는 표현을 뭐 깊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 이런 예를 들면은 프라임 모기지를 빌릴 수 있는 그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 거를 프라임 모기지를 예를 들면 100개를 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상품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3%에 빌려줬으니까 예를 들면 뭐 한 2.5%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빌려준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에 이번 달 매달 말 언제 얼마씩 돈을 줄 거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2.5%라고 보면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수익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들이 수익률을 올려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는 얘한테도 빌릴 수 있고 얘한테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낮아질 텐데 이러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끼기 시작했겠어요.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자율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돈이 필요할 테니. 그렇죠. 나는 돈을 빌리고 싶은데 A도 꺼리고 B도 꺼리고 C도 꺼리고 D도 꺼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신용도가 낮으니까. 근데 수익률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막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악마한테 영혼을 판 거네.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게 프라임보다 낮은 단계 서프라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모기지를. 근데 그 수준이 그쵸. 진짜로 우리나라로 쳤을 때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쳤을 때 막 무슨 예를 들면 대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그런 실업자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아까도 저희가 조금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이제 국가 부도의 날 뭐 이런 영화도 한 번씩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2008년 그 미국발 이제 서프라임 발 금융 위기를 가장 잘 묘사한 영화라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 빅숏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에 대한 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에게까지 빌려줬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묘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그런 이제 영화상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저는 이 빅숏 가지고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폭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소득이나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자산이나 하여튼 뭔가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은행이 그냥 무조건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네.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한국 경제랑 왜 있냐? 우리 처음 들어가면은 자 보시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좀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을 일단 보시면 한국은 우리나라 이게 GDP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연간 총생산량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보시면 한국은 여전히 그런 제조, 특히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뭐 지금도 50% 이상 되는, 뭐 사실은 높을 때는 70% 이상도 사실 저희가 수출에 기대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이제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와 달리 미국은 철저한 이제 소비 중심의 국가라는 거죠. 네. 소비를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공부했어요. 그랬어요. 공부한 부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요. 네. 미국 달러가 국제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국제 통화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 뭐냐면 달러가 전 세계에 뿌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돈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미국 입장에서 달러를 전 세계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을 많이 사면 돼. 그렇죠. 물건을 사주고 달러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재미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달러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제 통화로 쓰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그냥 하나의 그 조건이 그냥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그 무역할 때 항상 손해를 약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게 국제 통화라고 표현하기 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는 기축 통화라는 표현. 맞아. 기축 통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USD가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축 통화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유로화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위안화도 사실은 이런 기축 통화를 구성하기 위해 그 기축 통화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아직도 압도적인 힘은 이제 USD, 미국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유자덕이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접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그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 혹시 뭔지 알아요? 수출품? 네, 유유자덕. 미국이 수출하는 거야? 그래요. 네. 미국이 수출하는 거? 그 미국에서 발행하는 그거. 뭐 미국 채권? 채권, 국채. 오,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유저들이 했던 말 중에 단어를 선택을 하면은 달러예요, 사실은.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이제 미국 국채, 이제 우리가 트레저리 본드라고 표현하고 트레저리 노트, 뭐 이제 트레저리 빌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이제 미국 국채들이 있어요. 이 국채,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외에다 수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네. 잠깐만. 그럼 제가 공부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네네네네. 미국의 FRB라는 게 있어요. 페더럴 리저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격인 거죠. 근데 문제는 걔네가 달러를 찍어내. 그렇죠. 기축통화국에 이제 물론 뭐 다른 어떤 나라도 발권력은 있지만 이제 근데 이제 큰 거죠. 미국 정부에서 돈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하겠다, 무슨 사업하겠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하는 거지. 맞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거를 FRB한테 사라고 하는 거야. 맞나? 안 맞나? FRB가 맞아. 이제 그리고 제가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잠깐 입을 하세요. 막고 있습니다. 예. 내가 공부한 거니까. 그럼 FRB한테 니네가 사라. 응. 그러면은 FRB가 알겠습니다 하고 국채를 사줘. 그다음에 돈을 달러로 주지. 그럼 미국 정부는 그걸로 사업을 막 해. 그다음에 FRB는 그 국채 그거를 그냥 짬시켜. 그냥 짬시켜. 왜냐면 같은 한통속이니까. 짬시키고 미국이 그런 식으로 막 사업을 벌인 거야. 미국 채권을 발행할 때 경매를 붙인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살 만한 이제 은행들이 외국의 이제 은행들이 붙어서 그걸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중국이라며.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이 제일 많이. 그래서 중국이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중국 물건 겁내 사주고 사실은. 그게 이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트럼프 되면서 이제 막 약간 빠그라지면서 막 무슨 전쟁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전쟁이 날 수가 없는 게 미국 망하면 중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면 미국도 망하고. 왜냐면
중국이 채권 다 돌려주고 다시 다 내놔 이러면 사실 둘 다 이제 빠그라지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얘기에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조금 황당한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은 게임이 안 돼요.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제를 전부 판다고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디아돌스가 다 사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뭐 중국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신뢰는 중국보다 미국에 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사실은 큰 건데 얘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을 해 보면은 국채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국채라는 거는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런 시스템으로 어떤 자기네가 정부에서 필요한 재정이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 내 투자자도 살 거고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BD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니 이제 뭐 모건 스탠리니 뭐 이런 데들도 JP 뭐 이런 데도 다 사요.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막 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이제 그 국고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국고채라는 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우리도 한국 예를 들면 재정부에서 이제 재경부에서 발행을 하겠죠. 또 그러면 뭐 발행하면 그것도 당연히 우리도 비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저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 이제 매입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똑같아요. 그 논리는. 근데 여기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원에 아무리 우리가 발권력을 가지고 한국은이 발권을 많이 해도 안 사간다. 안 사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전 세계로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미국이 아무리 커다란 재정 적자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미국은 달러를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표현이니까 뭐 고집 너무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쉽게 미국이 그냥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재정 적자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적자인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니까. 왜냐면 지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무너진다는 거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망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까 사실은 그게 이제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왜 미국이 힘들어지면 한국이 힘들어지냐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물론 뭐 원화 베이스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건 거죠. 미국은 안 망해도 한국은 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있는 거죠. 걔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볼 때 그렇죠. 미국도 발행을 했고 한국도 발행을 했어.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일정의 그 계획된 그 예산이 있는데 나 같으면 미국 거 사지 한국 거 사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웃기게도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요. 왜 그렇겠어요? 네. 아시아발 한국발 금융위기라면 누가 예를 들면 뭐 한국은 좀 그렇지더라도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채권 국채를 누가 사겠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국채 사겠어요? 인도네시아가 망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는데 사람들은 미국 채를 더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기회다 하고. 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면서도 미국의 강력한 힘인 거고 또 다시 말하면 기축통화국이라는 USD가 그 글로벌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시장이라는 마켓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철저히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둘이가 만나는 지점이 결국은 가격이 형성되는 지점인데 보시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어려워요. 상황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인도네시아가 을이지. 을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상황이 좀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라고 A 기관, A, B 은행, C 은행, D 은행, E 은행, 뭐 전 세계 은행들한테 컨택을 했어요. 야, 니네 근데 내가 한 5%의 금리로 내가
이 국채를 발행하려고 그래. 야, 까고 있네. 니네 인도네시아 뭔데 어떻게 믿겠어? 10% 내놔 뭐 이렇게. 그렇죠. 5% 갖고 나는 5%는 너무 압력적인 거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다 니네가 그 감내하지 않고 있는 이자율인 것 같아. 나는 미니멈 10%는 이자로 받아야지 내가 니네 돈을 빌려줄까 말까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채권 발행을 못 하는 거다.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자율을 고금리를 내가 줘야지만이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도 우리나라 그때 상황을 팩트를 체크해 보면 우리나라 어려웠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하면 되는 건데 발행해봤자 고금리로 그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막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렇죠. 발행을 해도 사실은 고금리에도 그 국채를 투자하겠다, 국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리가 사실 좀 없고 사실은. 아르헨티나 얘기 잠깐 들었는데 아르헨티나 지금 거의 막 부도 상태라서. 그렇죠. 그 채권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엄청나게 높은 금리로 막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래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를 사줄 거. 국채를 개인이 살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도? 살 수는 있는데 일단 단위가 엄청나게 크고요. 네, 단위가 뭐 1, 2억이 아니구나. 100억. 뭐 엄청 단위가 크고 그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IMF 때 우리나라도 안 망했으니까 국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쉽게 망하냐. 그래서 지금 막 거의 개판 났을 때 이렇게 투자하라는 거지. 그냥 뭐 사서 나중에 그래도 뭐 한 좀 지나면 나아지니까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냐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쪼개서 팔기도 해요. 이제 굉장히 작게 쪼개서. 여럿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증권회사들한테 증권 인수해서 또 쪼개 팔고 하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예를 들면 뭐 ETF 이런 거에도 사실은 다 그런 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자, 미국 국채도 살 수 있는 다 그런 시스템들이 있긴 한데 맞아요. 아니, 나는 빨리 이거를 해가지고 3월달에 기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나요? 사실 형 나랑 같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돈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네. 돈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유저덕이 이제 주식 얘기를 한번 우리가 했는데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사실 이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이해한다고 해서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끊임없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뉴스를 그냥 보셔더라도 그냥 그래? 라고 지나가시면 사실은 그냥 그건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왜냐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래서 여기가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뭐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어떤 그 여러분 나름의 프레임이 그려지는 거지 그냥 단편적인 것들 하나 놓고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식 방송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드백을 주시는 그 주변에서 지인분들도 이런 좀 개념적인 부분 베이스를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다 시작해서 저희도 생각해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그때도 그냥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현대차 그냥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떨어지니까 싸니까 그럼 사면 뭐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에 아마 많이들 그러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이런 전반적인 경제 구조나 이런 뭔가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뭐 여러분들 증권방송 이제 저도 가끔 이제 봐봤어요. 한번 무슨 내용들이 있고 어떤 얘기들이 유튜브에서도 봤고 그 뭐 증권방송 왜 그런 여기 뭐지 그 케이블 방송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물론 매크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목이라고 하면 개별 회사에 대한 분석이 집중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고 이제 거기서 뭔가의 어떤 그런
수익, 물론 그걸로도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경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을 통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조금 두 가지를 더 섞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브라질 채권을 엄청 팔았거든. 한 7조를 팔았어. 아, 내가 근데 기억한 게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브라질이었던 거. 브라질 팔았는데 브라질이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브라질 사실 여기 브라질이 금리가 이제 올 빡 치솟다가 대통령 선거하다가 좀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 여자 대통령. 그 전인가? 그 여자고 그 전이고 이제 그 여자 부패 뭐 이런 거 수익 좀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실 최근에 조금 좋았는데 이미 이게 이만큼 박살이 난 상황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금리를 고금리를 준다고 해서 들지 근데 해와라가 박살이 나 그러면 이미 그 돈은 상생하려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 금리 수익률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저기 몸을 움츠리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우리가 미국 경기 좋다며 지금. 나쁘진 않아.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레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클의 레이 이제 끝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 한다고 하거든. 피크는 찍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미국과 이제 트럼프와의 뭐 좀 더 얘기를 하면 좋긴 한데 내가 보니까.